투자의 시각을 바꾸는 경험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FOMC 회의를 목전에 두고 부담을 느꼈는지 오늘 우리 시장 좀 파랗게 겁먹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서는 S&P가 또 지난 거래일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중국과 일본도 오늘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성적이 좀 더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 파악과 또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두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 만큼 또 저희 교육 스페셜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장에 있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점검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고요. 또 시장 대응 전략까지 똑똑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모셨습니다. 오늘은요, 국경을 넘나드는 분석가 이상혁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글로벌 시장을 넓고 깊게 분석해 주신다고도 소문이 자자한 만큼 오늘 시장의 냉철한 분석부터 해외 선물,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을 포함한 앞으로의 대응 전략, 공략 종목까지도 샅샅이 총망라해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전부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전문가님의 꼼꼼한 글로벌 시황을 정기적으로 교육받으시면서 끌려다니는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투자가 앞으로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고 주도적인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이상혁, 주식투시경 이상혁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에 저희가 계속 QR코드 띄워드릴 겁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333 숫자 3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참여 코드가 방송 중에만 유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중에 얼른 서둘러서 들어오시고요. 저희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 이상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커리큘럼을 이제 강의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평소에는 해외 선물 그리고 해외 주식 시장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뭐 종목 위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거기 플러스 우리 2022년 내년도 한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우선 해외 선물 주요 경제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주요 경제 지표. 오늘은 특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없어요. 오늘은 없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슈퍼위크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내일 뭐 생산자 물가 지수, 뭐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요거 2개 정도가 이제 내일에서는 좀 더 중요한 지표를 볼 수 있겠네요. 이거 물가지수 같은 것들은 요즘 계속 주시를 해야 되겠죠.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물가, 바이든 행정부도 물가,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도 물가. 계속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것도 제가 누차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또 팁을 드리자면 FOMC 패드의 연준의 이제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율은 2%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걸 훨씬 넘어서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속도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 숙지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시장에서는 큰 경제 지표는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S&P 500 공략 포인트.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뭐 일요일은 주말에 올려드리죠.
월요일 시장했을 때 요 포인트 S&P 같은 경우에는 4,734포인트의 단기 숏, 그러니까 그 이상 뚫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 가격대에 도달을 하면 단기적으로 숏, 그러니까 하락 베팅을 해서 익절을 짧게 챙겨가자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4,734를 드렸는데 4,731을 찍고 쭉 빠졌어요. 예, 이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좀 아쉽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걸 오차가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공격적으로 진입하셨다면 익절을 하셨을 거고 만약 요 포인트를 그대로 기다리셨다면 요거는 놓치는 시그널이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조금은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6,411포인트 정도까지 갔다가 그대로 쭉 밀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것도 오차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는 있어요. 똑같이 다우도 36,142를 했는데 36,123 얼마죠? 이거 19포인트인가요? 19포인트 정도 미달하고 마찬가지로 쭉 조정이 와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아래 위로 이제 포인트를 적절히 조정해 가면서 시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정시 매수가 아니라 상승시 매도죠. 매도. 이거 오타예요. 오타. 상승시 매도. 상승시 매도입니다. 네.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 골드 같은 경우에는 177.6포인트가 우리 공략 포인트죠. 177.6포인트 골드 포지션이 바이라고 해서 지금 시장가에서 그대로 바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요 라인을 조정까지 왔을 때 짧은 구간에서 익절 손절 구간으로 대응을 하신다는 점 늘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물 거래를 하실 때 여러분들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손절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그거 손절을 안 하시고 주식처럼 이렇게 쭉 끌고 가다 보면 선물은 뭐가 있습니까? 만기가 있죠. 마진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적으로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노란톡 금방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많아서 쭉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주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는 그 각국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이제 기준금리 결정일이 이번 주에 싹 다 몰려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12월 16일 날 인도네시아, 그리고 12월 16일 날 영국, 12월 16일 날 유럽, 12월 16일 날 미국, 17일 날 일본, 17일 오후에는 러시아까지 전 세계 주요 이제 뭐 GDP 상위 국가들은 다 이때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설정을 하려고 지금 다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상태죠. 지금 여기에 공통된 관심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준금리에 공통된 관심사가 이거예요. 전 세계 다 이걸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더구나 미국 민주당에서는 연준을 압박하고 있어요. 정치권이 연준을 압박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지금 막 초강수를 두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제롬 파월이라 하더라도 이런 압박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번 FOMC 결과는 테이퍼링의 가속화는 거의 뭐 아주 높은 확률로 될 가능성이 있고 그거 플러스 금리까지 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는 상황이지만 금리 인상까지 하기에는 그래도 이런 150달러에서 월 300억에서 450억 달러 정도로 빠른 속도 가속화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빠르면 6월부터 첫 금리 인상이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채권 시장이나 그리고 금리 시장에서 대부분 선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6월부터 첫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이제 여론이나 어떤 분석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그렇게 큰 쇼크는 없어요. 변동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작게 스쳐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연준에서 좀 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서 내년 3, 4월쯤 돼서
금리 인상까지도 고려해 보겠다. 이러면 시장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런 거를 항상 노란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FOMC 결과 전후로 해서 아마 기술주들은 잠시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 지금 당장 따라잡지 말고 조정 타이밍을 기다리시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었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경제 지표들을 꼬박꼬박 챙겨 보셔야 된다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아마 방송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거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걸 겁니다.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제 노란톡에서는 인공지능 예측 자료를 매번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죠. 매번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요번에 그 CPI가 뭡니까, 여러분?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물가 때문에. 물가 때문에 지수 시장도 계속 불안 상황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CPI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일자입니다. 여기 요 빨간 선 보이시죠? 이거 쭉 빨간 선. 현재 일자를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을 해봤습니다. 예측을 해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 상승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인공지능 결과만 보면 3, 4월에 금리 인상 강행에 대한 가능성이 우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죠. 6월이 아니라 내년 3, 4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변동은 금리 인상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상승 추세를 막을 수는 없다. 즉 테이퍼링을 해서 유동성을 축소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단기적인 처방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의 근본적인 대책이 뭘까요?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물가 상승에서 물론 뭐 공급망 이슈 그리고 미국이 이제 달러를 엄청 풀었다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우리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호황기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글로벌리제이션, 즉 세계화를 통해서 무역을 되게 아주 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그 점이 가장 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로컬리제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야, 요소수 안 팔아, 히토류도 안 팔아. 그럼 호주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석탄, 니네한테 안 팔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지금 이러한 이제 석탄이라든지 부족한 자원들을 이제 챙기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요소수 때문에 한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로컬리제이션이 되면 서로 불필요한 비용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품 가격으로 정가를 시킬 수밖에 없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비용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인플레를 가중할 수 있다는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뭐 금리 인상하고 뭐 테이퍼링 줄이고 백날 해봐야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물가 인상은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뭐 단기적인 시장 쇼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것뿐만입니까? 홍콩 주식에 투자하지 마라 그랬죠. 미국에서. 그 중국이 뭐라 합니까? DD 상폐시켜 나스닥에서. 우리 필요 없어. 강대강 이거 지금 뭐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올림픽 우리는 안 가. 보이콧한다. 러시아도 덩달아서 갑자기 나와요. 우크라이나 옛 소련 땅인데 우리가 왜 못 가져가? 미국이 뭐라 합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이 상황이 해결 안 되면 인플레는 앞으로 우리는 계속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은 단기 처방, 테이퍼링도 단기 처방.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하고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그나마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장단기 금리 이거 제가 그 노란톡이나 어디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US10 2라고 하면 10년물 채권 금리와 2년물 단기 채권 금리와의 금리 차를 보여주죠. 이게 장기 금리 차는 통상 단기보다 높아요. 단기보다 높아요. 왜냐하면 더 장기로 투자하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적금 만기 3년짜리가 예금 이자율이 높습니까? 아니면 적금 만기 1년짜리가 예금 이자율이 높습니까? 3년짜리가 높죠. 그게 원래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 똑같은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경기가 더 불안해질 것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채권 펀드 매니저들이 예측을 하게 되면 장기 채권을 계속 사요. 왜냐하면 주식 사봐야 경기 안 좋아서 빠질 거니까. 안전자산인 장기 채권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선호한다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는 빠지겠죠. 단기 금리는 그런 거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장단기 금리가 이런 식으로 추세가 꺾이게 되면 경기 침체에 보다 선행 지표로서 해석할 수 있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이미 지금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요 시점이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미 추세는 하향으로 꺾이고 있죠.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상당히 롱텀으로 봤을 때 얘기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으로 예측을 했을 때 2021년 12월 13일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인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즉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확대될 것이다 해서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하향세로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는 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다? 자 보세요. 요 시점인데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 시점인데 이때가 2022년 내년 3, 4월 이때쯤입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이미 벌써 베팅을 했어요. 3, 4월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오차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예측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왜 자꾸 이제 나오는가 하면 한국 시장에서는 우리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시장이 수출 지표도 그렇고 시장이 엄청나게 급반등을 했죠. 그래서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너무 잘 나왔으면 앞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급반등한 것보다 훨씬 더 높아야 시장이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100만큼 상승했는데 시간 지나서 80만큼 상승하면 80도 엄청 상승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100에 비해서 80이 훨씬 작죠. 그러면 실망 매물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역기저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저효과. 이게 미저가 아니라 베이스죠. 베이스. 기본, 근본 할 때 저예요. 기고효과 뭐 이런 뉴스가 있던데 그거 다 엉터리예요. 그런 건 상식. 그건 이제 이건 좀 유식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쨌든 기저효과. 기저효과인데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이제 내년도 2022년도의 선진 시장 미국 EPS 컨센서스 추이. 미국 EPS란 뭡니까? 실적 전망들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한국 EPS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기저효과 때문에 쭉 이런 식으로 꺾이고 있는 것을 예측하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대만, 한국, 이머징 마켓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예측의 근거가 뭘까요? 잘 보세요. 한국경제연구소에서 500대 기업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 중 과반 이상이 내년도 올해 투자 수준을 유지하겠다. 더 이상 투자를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과반 이상. 약 한 62.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 정도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국내 투자 환경, 고용, 노동 규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위축돼 있다는 거예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나 뭐 어떤 기업들의 CEO들한테 늘 설문조사를 하죠.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으로 경기를 안 좋게 볼 것이라는 그런 대기업 CEO들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중요한 인사들의 전망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 상장된 기업 실적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게 하락이라는 게 저번에 너무 급하게 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성장 폭이 둔화된다는 거지 마이너스로 간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 이제 2022년도에 시장 전망이 이제 영업이익 실적 전망들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했을 때 한국은 이제 요거는 이제 이베스트에서 나온 이베스트 증권사에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나오는 건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제 앞으로 시나리오를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 베스트 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그리고 이게 최악의 경우예요. 최악의 경우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계속 지금까지 미국이랑 디커플링이 계속 발생을 했었죠. 디커플링이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퍼나 PBR이 엄청 낮은 상태예요. 실적 대비해서 퍼나 PBR이 엄청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뭐다? 요새 최근 반등 나오고 있는 건 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거죠. 너무 저평가다 이거죠. 앞으로의 이익 전망치와는 별개로 지금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가능성이 더 높겠죠. 예,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퍼가 이제 반발 매수 저평가로 인해서 반발 매수는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 혹은 저평가로 인해서 반등 나오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저평가만으로 주가가 움직이길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3,600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빵 뚫으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죠. 중국이랑 미국이랑 손잡고 악수하고 미국이랑 러시아랑 손잡고 악수하고 야 우리 이제 다시 다 잘 지내보자. 그리고 코로나는 완벽히 종식되는 거고 그리고 금리도 천천히 올리는 상황이 모든 삼박자가 맞춰진다면 이러한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뭐 2,700이나 3,200에서 박스권을 그리거나 혹은 조금 더 이제 하락 배팅이 오면 2,600, 뭐 2,600에서 2,700 요 정도까지도 조정폭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는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다. 만약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가 계속 우울한 말씀만 드렸죠. 뭐 코스피 3,200이 뭐 지수 상단이 단기적인 고점이 될 거고 오히려 조정이나 횡보에 대해서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없는 건 아니겠죠. 거기서도 계속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화두가 뭐냐면 글로벌로 거버넌스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정부 주도의 정책 성장이 경제 성장이 글로벌하게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바이든은 지금 진보 성향이죠. 그리고 메르켈 총리도 보수에서 독일에서는 이제 메르켈 총리 퇴진하고 진보 성향이 정권을 잡았죠. 물론 뭐 일본은 아직 보수인데 여기는 물음표겠죠. 이제 우리 이제 이쪽은 물음표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글로벌로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1.7조 달러의 슈퍼 예산 도입했죠. 그리고 독일도 진보 정권으로 교체하고 나서 돈을 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풀기는 풀지만 주로 인프라나 뭐 어떤 그런 대형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곳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노려볼 종목들이 뭡니까? 물론 시장은 마냥 좋을 가능성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건설이나 인프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거라는 것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이미 결정됐잖아요, 여러분. 금리 인상 이미 할 거예요. 다만
언제 할 거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할 거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금리 인상은 거의 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아주 높은 확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업이나 보험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이 되겠죠. 근데 보험업은 뜬금없이 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요새 대출을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생보사에 가세요. 생명보험사. 생보사에 가서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생보사도 금리 차에 따라서 예대 마진을 똑같은 수익으로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쳐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항상 지금 글로벌 화두가 뭡니까? 친환경, 탄소 제로, 탄소 뉴트럴 이게 제일 이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그 강도는 약하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원전,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 위주로 계속해서 좀 더 공략해 보면 그나마 아주 드라마틱한 시장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노려볼 종목들이 꽤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해외 주식 특징주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우리 이유진 아나운서님과 함께 설명 한번 듣고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공략 포인트부터 또 꼭 체크하셔야 하는 시장 이슈와 인공지능으로 예측 분석한 대응 전략 강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전문가님의 교육 자료, 강의해 주고 계시는 교육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후에 바로 공유해 주십니다. 내년의 시장 전망이 또 계속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밤 10시 27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또 우리 시간으로 1시간 뒤쯤이죠. 11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개장이 됩니다. 저희 방송 마친 후에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방송 후에도 전문가님과 꼭 소통을 이어가셔야만 밤사이에 시장 상황은 어땠는지 또 이슈가 뭐였는지 꼭 체크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그럼으로써 내일장에서 쓸 수 있는 실탄을 든든하게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 이상혁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생성됩니다.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참여 코드는 숫자 4개 3333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송 마치면 참여 코드 막히니까요. 서둘러 들어오시고요. 이어서는 제가 전문가님께 시청자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질문 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네.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죠. 애플. 네. 안 그래도 독보적인 시총이 네네. 3조 달러가 임박한다는 소식이 네네. 들려오면서 오늘 정말 뜨거웠어요. 일단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네. 먼저 애플이 AR의 진심이다라는 네네. 소식. 그러면서 AR과 VR의 확장 개념인 네. XR의 애플 글라스. 네네. 이게 또 하나의 특징 이슈고 네. 두 번째는 애플카. 이렇게 네. 두 가지를 잡아볼 수 있겠는데 네네. 전문가님은 이런 애플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 애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주로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죠. 그렇죠. 맞아요. 다만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이지만 지금 애플이 지금 아까 3조 달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고평가 구간에 진입돼 있다. 오. 그리고 AR 이제 증강현실 같은 그 네. 메타버스 관련 기기들 제작하는 것들은 지금 메타 열풍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애플도 마찬가지로 끌어올린 상태이고 네. 그리고 애플카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애플카의 배터리 책임자는 아마 폭스바겐으로 갔을 거예요. 오. 그리고 애플카의 부사장은 아마 또 다른 회사로 갔고요. 그리고 애플카의 그 개발 이사도 항공 관련한 우주 항공과 관련한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즉 2025년까지 네. 애플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제 시장에 내놓기까지는 과연 거의 그럴까? 불가능하다고 보시고
다만 애플이라는 저력이 있으니 네. 그 기대 심리로 가는 거다 보니까 아. 기대 심리는 항상 꺼지면 리스크가 갑자기 터질 수 있겠죠. 기대 심리 그렇죠. 막상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실적이 보일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기대 심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급망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애플은 조금 더 조정이 왔을 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고평가 구간이고 기대 심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조정이 네. 왔을 때 움직이는 네네. 게 좋겠다. 그러면 조정이 왔을 때 네. 우리 국내 수혜주로는 어쨌든 좀 섹터를 구분하자면 자율주행은 일단 조금 보류를 한다라고 네. 보고 반도체나 5G 중에선 좀 더 눈여겨볼 섹터 없을까요? 5G 글쎄요, 그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요즘 좀 더 분석을 해보시고 노란톡방에서 또 세세하게 네.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워낙 또 세계 시장에 주목을 받는 애플이기도 하고 애플 관련주가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또 전문가님과 세세한 분석까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국내로 좀 들어와 볼게요, 이제는. 네. 그러면 우리 국내에 또 미래 먹거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시총 1위 네. 삼성전자가 네.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낙점을 해서요. 네. 로봇 시장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세요? 오늘도 되게 삼성이 뜨거웠어요. 로봇 시장에 대해서 자꾸 진출을 하는 이유가 네. 삼성은 아주 큰 그림에서 메타버스를 노리고 있는 거죠. 네. 사물 IT 쪽 네. 그리고 AI와 결합한 사물 IT 쪽 그리고 네. 삼성에서 전망하는 것은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약 한 70억 되나요? 60억, 70억, 네. 70억 정도 되는데 그러한 이제 70억 인구들이 사물 IT를 이용해서 메타버스로 가기 위해서는 사물 IT의 개수는 5천억 개 시장, 5천억 개의 시장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AI와 그리고 사물 IT용 반도체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최우선 대장은 LG죠. 스마트 가전. 예, 그쪽이 LG가 대장이지만 삼성도 곧 치고 나가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네.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네요. 길게 보고 그렇죠. 긍정적이다. 다만 코스피만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면 삼성의 그런 전략들도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딱 로봇 관련해서 공략해 주실 수 있는 종목이 있나요? 로봇 관련해서 공략해 주실 종목은 마찬가지로 노란톡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안 들어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또 로봇 관련해서도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도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질문 드려봤고요. 제가 드린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궁금하신 것 있으면 전문가님께 직접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이상혁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는 3333 숫자 3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요. 또 전문가님의 특별한 교육과 소통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쭉 이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일의 특징주죠. 그리고 특징주도 그렇고 앞으로 뭐 전망이 있을 만한 종목들도 제가 간간히 짚어드리고 있는데 UBS에서는 이제 미국 대형은행 섹터 중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특별히 이유가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더 이러한 이제 금융주들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다시피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금융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이 아니라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뭐 캐피탈원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꼭 가져보셔야 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 핫하죠. 계속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전기차 업체들이 핫한데 루시드도 그렇고 뭐
뭐 리비안 뭐 여러 가지 거 있죠.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도 요즘 전기차에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 11월 12일 날 방송 내용에 복습이에요. 복습. 이거 그대로 했던 거예요. 이거 아마 제 방송을 여러 번 시청하신 분들은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침투율은 2021년 연간으로 8.5%. 즉 전기차 시장이 0부터 100까지 성장할 거면 아직 8.5%밖에 성장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한 90% 정도 성장할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거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GM도 대규모로 투자하고 포드도 대규모로 투자하고 아마존은 리비안에 투자하고 뭐 지금 뭐 경쟁이 엄청 치열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패권을 질지는 지금 당장은 테슬라가 제일 강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건 앞으로는 알 수 없다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관련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나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유익 있게 한번 살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오늘자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테슬라가 여러분들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 계속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침투율 가속은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선구자는 테슬라는 10월 글로벌 점유율에서 참패를 기록합니다. 참패를 기록해요. 전기차 시장에서 9월 27%에서 10월 달에 11%로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제 시장 점유율이. 그리고 유럽의 폭스바겐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23%로 급등을 했습니다. 뭐 중국은 뭐 또 뭐 우리 좀 중국도 그래도 뭐 하여튼 15% 정도로 다시 올라오기는 올라왔네요. 중국 정도. 요건 참고 정도 해주시고 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폭스바겐은 2026년까지 약 890억 유로 120조를 투자를 한대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삼성전자 그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투자할 때 20조 투자했죠. 폭스바겐은 스케일이 다른 6배를 투자하네요. 전기차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한 거에 대해서 폭스바겐이 120조를 투자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폭스바겐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GM 포드도 투자 규모가 장난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년 테슬라, 뭐 전기차 하면 테슬라, 뭐 하면 테슬라 이게 과연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관련해서 또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위주로 사업 전략에 착수를 했죠. 사업 전략에 착수를 하고 또 빠르게 이제 그쵸. 2023년대 20만 대, 2022년도 내로 2023년 내로 글로벌 연 60만 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포드에서 전기차 예약 주문을 받으면 엄청난 주문 폭주가 나와서 전기차 예약을 중단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를 만들면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는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포드도 치고 올라가고 있고 포드뿐만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네럴 모터스도 30에서 40억 달러 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억 달러는 전기 픽업 트럭 생산 거점으로 전환시킬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합작법인에 또 한 20억 달러 들어가서 이건 뭡니까? 배터리. 왜냐하면 요즘 완성차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차 반도체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아예 자체 생산을 해버리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낙 답답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고 나서 포드와 제네럴 모터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반도체는 이제 괜찮은데 배터리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해외 주식만 봤을 때는 투자를 많이 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체 생산해서 전부 다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 생산을 해버리면 국내 2차 전지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닥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늘 예의주시하고 관련주들, 국내 관련주들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같은 인과관계 하에서 예측을 하시는 게 수익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애플 아까 제가 그 고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뭐 이게 뭐 시장 상황이 돼서 저는 이제 요거를 175불이 아마 단기 고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왔죠. 지금 한 뭐 179불
뭐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지금 애플에서 중요한 것들은 애플 워치 이슈가 나와서 집단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집단 소송. 그리고 뭐 이게 뭐 시리즈 1부터 시리즈 7까지인데 아이폰 13 나오면서 나오는 시리즈 7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거 다 같이 집단 소송에 지금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요런 이슈 그리고 또 이제 애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애플 폰 하나 주문하면 평균 배송일이 20일이 걸린답니다. 그만큼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자꾸 수요를 충당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거겠죠. 그런 리스크를 이제 감안을 하셨을 때 물론 제가 이거 뭐 175불 전 뭐 맞추고 틀리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180불 뭐 179불 여기에서 따라가 버렸을 때 만약에 조정이 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큰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회사지만 좀 더 조정을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를 공략해 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주식 특징주죠. 예, 코스트코와 관련한 건데 회원 갱신율이 역대 최고를 이제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회원비 수입도 강력하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게 회원제예요. 회원제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 체인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충분히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확보를 한 상황이고 특히나 또 이런 음식료 업종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마트 유통업체들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뭐 어떤 상품들의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소비자한테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가격 전가력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생기면 오히려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런 이제 유리한 점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 특별 배당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가 흐름이 더 양호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거를 감안하시고 또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 알파벳인데 알파벳은 이제 알파벳의 신형 스마트폰 픽셀 3 시리즈 그리고 검색 엔진 사업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알파벳은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가장 선두적인 기업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쟁 업체들은 있습니다. IBM 왓슨도 그렇고 IBM도 있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경쟁 업체들이 있지만 알파벳 같은 경우 사업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막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펼치지를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존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 빵빵 터지잖아요. 보안 이슈 생기고 뭐 클라우드 서버 다운되고 거기에 비해서 구글 알파벳은 초지일관 한 가지 사업에 가장 집중을 하죠. 물론 뭐 자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영위하고는 있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즉 AI 기반 그리고 뭐 여기는 또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뭡니까? AI 인공지능이죠. 자율주행 이렇게 하나의 일관된 사업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고 또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발표 주주 환원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5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50조죠. 50조 자사주 매입하면 주가 뜨겠습니까? 안 뜨겠습니까? 그래서 요 애널리스트가 아마 UBS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애널리스트는 구글에 대해서 컨센서스 상향하고 주가 목표치를 약 한 20%, 15%에서 20% 상향 조정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 특히 이런 빅테크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인플레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노동 집약적인 기업, 노동 집약적인 기업이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뭐 운송도 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돈도 많고 빅테크니까 돈도 많고 그리고 물가 상승에도 탄탄히 버틸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질문 하나 더 우리 그 캐스터님한테 질문 하나 받고 또 설명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애플, 알파벳은 워낙 세계적인 기업이라서 좀 익숙한데 코스트코를 방송에서도 만나니까 되게 반갑네요. 해외 투자는 이렇게 어렵고 내 관할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낯설 뿐이지 또 해외와 국내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외 시장도 계속해서 이슈 체크하고 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제가 아까 드리지 못했던 질문 드려볼게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급증하고 있고 또 빅 이슈가 하나 있는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이게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큰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약바이오가 사실 갈 듯 말 듯 하면서 이렇다 할 시세 분출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배경적인 측면에 봤을 때 이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평년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그런 빅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항상 그 전 한 달 혹은 그 후 한 달 정도는 시세를 늘 꾸준히 보여왔던 게 이제 좀 평균적인 평균적인 그렇잖아요. 흐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에 모든 게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물론 뭐 코로나 백신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 암 면역 관련한 것들 그리고 뭐 당뇨 관련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저질환으로서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약 개발 치료제들이 늘 발표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체크해보고 하는 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의 목적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고 그렇죠. 뭐 물론 그리고 또 코로나다 보니까 그 특정 기업들 중에서는 비대면으로 참석을 하거나 아예 참석을 안 하거나 그리고 요번 이제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의 흐름 자체도 사실 그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아니세요? 그렇죠.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좀 꾸준히 설명을 드렸던 건데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같은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임상 상상 비용이 임상 이상까지는 보통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임상 상상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000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로 해요. 투자 자금이 1,000억 이상이 필요가 한데 그 1,000억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가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중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그 1,000억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뭐 이벤트로 인해서 전반적인 흐름으로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개별 종목들 위주로 그 이슈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고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늘 말씀드린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그냥 누가 개발을 하더라도 위탁 생산을 하는 이런 그래서 실적을 더 쌓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의 접근이 유효하다. 좀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흐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은 또 이상혁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낯설기만 한 해외 투자부터 국내 시장을 보는 넓은 시야까지도 기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Q&A 시간에 드렸던 질문은 전문가님이 노란톡방에서 또 철저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 드렸던 삼성전자보다 또 LG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같은 개별 종목만 가는 시장에서 주도주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든든하게 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오픈 채팅방에서 쭉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